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건 통합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2세대의 집행 모형들을 보고 있는데 2세대의 하향 모형, 상향 모형 봤죠? 그 다음 통합 모형. 통합 모형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바티어입니다.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과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두 가지 볼 건데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비교의 접근법도 보셔야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통합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교의 접근법은 아시겠지만 상향과 하향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조건에 따라 집행 연구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언제 하향을 쓰면 좋은지, 그다음 언제 상향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선지 이걸로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향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 건 지배적인 정책이 없고 참여자가 다양하고 지역 간의 다양성, 정부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연구할 때 다양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상향식의 접근이 유용하고 정책 집행의 일반적인 과정에 관심이 있을 때는 하향적인 접근이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나왔는데요.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아시겠지만 상향을 기본으로 봅니다. 상향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거기에 하향적인 접근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2번 선지 설명하고요. 애초에 집행 모형에서 시작을 하지만 학습 모형, 그래서 정책 변동 모형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정책의 정책 지지 연합, 신념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정책 지지 연합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양한 정책 지지 연합들이 모여져 있는 policy subsystem, 정책 하위 체계 또는 하부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정책 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3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모형은 종래의 정책 집행을 단기적으로 관찰했던 모형과 달리 정책 학습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정책 점진적 정책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책 하위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책 하위 체계 내에 지지 연합들이 있을 거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정책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선지는 여기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사바티어 모형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거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저희 기출선지 모형 있죠.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게 되고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지지 연합과 같은 표현입니다.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보았던 거.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요거는 틀린 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엘모어의 통합 모형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엘모어는 전방향적인 접근, 후방향적인 접근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좋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향적인 접근으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후방향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장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 엘모어 내용 가지고 4번 선지 구성해봤어요. 매틀랜드의 모형도 있고 윈터의 모형도 있습니다. 다양한 통합 모형에 대한 얘기들은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5번 선지는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꽤 어려운 파트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따르면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정책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모형은 정책 집행자의 입장, 정책 집행가의 재량권에 대해서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자가 재량권이 크면 클수록 정책 집행자가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수단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선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5가지 모형, 고전적 기술자형도 있고요. 지시적 위임가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 협상자형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협상자형에 대한 얘기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시겠지만 협상자형은 수단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책의 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이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자가 결정자의 목표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가 6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선지에 대한 내용은
재량형 실험가와 관료적 기업가 중에 관료적 기업가까지. 실제 협상자형과 관료적 기업가 형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모형들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의 모형 중심으로 일단 복습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모형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료적 기업가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결정자가 모든 정책 결정권에 대한 과정을 신경 쓰지 못하고 집행자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거의 빈칸은 관료적 기업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왔었던 기출선지의 내용이 이렇세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보이시죠?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을 유형화시켰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이 아래쪽에 관료적 기업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관료적 기업가에서 정책 집행자가 결정을 합니다. 물려 정책의 목표를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 목표를 정책 결정자가 받아들이게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나카무라 스모르드까지 해서 집행 모형 전체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정말 넘어가기 힘든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평가의 전반부 파트만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평가는요, 아시겠지만 정책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와 정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 이들이 실제 관계가 있는지, 정책을 통해 목표를 현재 달성할 수 있었던 게 맞았는지, 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 이게 정책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8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정책 분석이 사전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사전적 예측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정책 평가는 정책의 결정 집행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사후적인 분석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평가의 여러 가지 목적과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요. 여기는 사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책평가의 절차가 나오는데 이 정책평가의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바로 정책평가 모형을 작성하는 거라고 했죠.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이 일종의 독립변수라고 얘기한다면 정책 결과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번 선지로 봤죠. 그래서 정책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벼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정책평가의 유형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 시기에 따라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나누기로 했었고요. 형성평가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프로그램이 유동적이어서 이 프로그램의 수립 또는 수정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얘의 평가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독립변이니 종속변이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평가가 정책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성평가 제가 11번 선지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정책이 이미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총괄평가는 평가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종적인 성과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로 내부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외부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괄평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제가 여기 있는 요 선지 가지고 선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12번 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의 시기는 다시 평가의 목적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평가의 목적, 과정평가와 형성평가고요. 영향평가고요. 형성평가 단계에서 주로 해주게 되는 게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평가는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 과정을 분석해서 정책의 인과관계 경로를 확인해서 이걸 검증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평가. 이게 우리가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했고 협의의 형성평가는 정말 실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13번 선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다음 그 뒤에 우리가 다양한 평가들에 대한 검토들을 했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지금 평가성 사정과 메타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평가 가지고 14번 선지를 구성했어요. 메타평가는 여기요. 평가자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통은 평가 대상의 상급기관 그리고 제3의 독립된 전문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 다시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 총괄 평가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메타 평가 자체에다가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 목표 모형 다 중요한데 의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평가, 질적 평가 내용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전반적인 유형들을 쭉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선지 보시면 총괄 평가는 정책이 종료가 된 다음 그 정책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정책 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인과관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책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과관계에는 크게 세 가지. 시간적인 선행성, 공동분나, 그다음 비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그러니까 비허위적 관계여야 한다.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적 가설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적 선행성이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가지고 선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 시간적 선행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정책 수단의 실현이 정책의 목표 달성보다 당연히 먼저여야 한다. 정책 수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목표 달성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저희 16번 선지, 아니 15번 선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3변수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제3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경쟁 가설이 나타나는 거니까 제3변수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평가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3변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매개변수, 선행변수, 억제, 허위, 혼란, 왜곡, 조절, 구성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억제 변수. 억제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억제시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억제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중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서 봤었던 오류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제3변수랑 같이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16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17번에 대한 내용 설명하죠. 타당성에 대한 종류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정말 모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17번은 통계적 타당성. 평가 모형이 얼마나 정밀하냐를 찾아내는 타당성. 이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종 오류나 일종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17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내적 타당성도 너무 중요하고요. 외적 타당성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외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 가지고 제가 18번 선지를 구성을 했는데 외적 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성하고 좀 다르죠. 대부분의 타당성이 요 내적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외적 타당성은 정책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요걸 봅니다. 결국 일반화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외적 타당성, 표본의 사회적 대표성이 있다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 타당성에 대한 건 18번 선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실험의 절차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제3변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볼까요? 매개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끼어있는 변수죠.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들을 쭉 설명했죠. 제가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들은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나 표본의 대표성에 관련된 요인이나 또는 관찰이나 측정에 대한 요인으로 내용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들 중에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 같은 것들은 모두 표본의 대표성에 관련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표성에 대가 밑줄을 좀 쳐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9번 선지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20번 선지. 호손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요 호손 효과. 요거는 실험 대상의 구성원이 자기네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래서 인위적인 특수한 실험 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20번 선지까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요.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내용 설명하면서 요 얘기 써놨습니다. 역사 요인이나 성숙 요인이나 회귀 요인들은 모두 다 외적인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책 타당성에 대한, 정책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신뢰도는 아시겠지만 측정 도구의 일관성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도가 신뢰도만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실험의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신뢰도가 높겠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당도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기출 선지 내용으로 봤어요. 우리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죄송해요. 신뢰도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신뢰도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가 20번 산지였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신뢰도의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은 이 뒤에 정책 실험을 통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 평가를 위한 실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정부 업무 평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장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읽어가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아마 책 없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기본서 복습은 저랑 같이 기본서를 읽는다는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직접 보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행정하기 어려운 과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절대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요. 애정을 들이시는 것만큼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이 기본 개념 단계부터 차근차근 같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